지난주에 저희가 그 이태원에 방문해서 현장에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현장을 실제로 좀 돌아보면서 이태원 참사가 그저 평범하게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나눴었는데, 이번 참사는 이태원에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경사가 지고 좁은 골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다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의 선동을 통해서 특정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또 사고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유도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났던 그 시작 지점에 지난 1년 동안 그 작년 10월부터 해서 올 10월까지 해서 1년 동안 이 벽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바포맷이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심청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심청이는 인신제사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죠. 바포맷은 또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번 사건을 보면 대부분의 그 희생자가 젊은 이제 그 아가씨들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고가 나기 한 1-2주 전에 이제 벽화가 바뀌었는데, 그 벽화가 이제 한국어로는 저승사자로 말할 수 있는 죽음의 사신, 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한쪽에는 그 바포맷 그림도 같이 있었습니다. 할로윈 행사 때 해당 벽화가 그렇게 그 전시돼 있었고, 그런 죽음의 사신이 그려진 그림이 사고 지점에 시작이 됐다라는 게 결코 우연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의심점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할로윈은 그 악한 영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고대 우상 숭배자들의 어떤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이제 문화로 가장해서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그런 것들에 가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공교롭게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배경이 있는 할로윈에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그 압사 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여러 그 주변의 클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그런 이제 신고들이 그 골목길에 압사 사고가 있기 전부터 많은 신고 전화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난 1년 동안 그려져 있던 그림을 보면 바포맷이 중앙에 있고 오른쪽에 이제 심청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왼쪽에는 사람이 그 형상이 그려져 있고, 그 사람의 얼굴에 어떤 그 전기 자기장 같은 전파 같은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그 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파 같은 그 그림이 색깔이 5개예요. 5G를 상징하지 않나. 그래서 주사를 맞은 사람들 향해서 어떤 그 5G의 전파 공격이 아닌가,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좀 충격적인 것은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 2022년 10월 29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들을 다 더하면 18이 됩니다. 18이 되면 이제 666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볼 때 이태원 참사가 결코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심점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태원 사고가
계획된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그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어떤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때 이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을 섬기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제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이 이태원 사고가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이제 이 사고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고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또 다른 것이 이제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태원 사건을 이제 현장을 가서 보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할 때 이태원 참사와 연결되어진 게 저한테는 전쟁이었습니다. 이태원 그 사고가 일어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국제 정세들을 이렇게 쭉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닌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그 흐름들을 보면 대한민국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시작돼서 벌써 9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이 전쟁은 굉장히 장기전으로 최대한 오랫동안 전쟁이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벌써 9개월이 진행이 됐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그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러시아가 뭐 금방 패배할 것처럼 말했고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가 계속 전투마다 지고 있다고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이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며 많은 나라들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미국과 러시아가 중동의 함께 힘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었기 때문에 중동에 큰 문제가 없이 중동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동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 미국과 러시아의 힘의 균형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평화롭게 전 세계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힘의 균형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경제적인 걸 통해서 이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었던 러시아의 모든 군대가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투기가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시리아를 폭격하고 다닙니다. 근데 시리아를 폭격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기지들을 마음대로 폭격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미 전략적으로 중동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주둔하고 있던 대부분의 미국 군대들이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프가니스탄이죠. 거기서 미군이 빠지는 순간 아프간은 완전한 그 무정부주의 상태가 돼서 지금 이제 테러 단체들이 거기를 이제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도 5천 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2,500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이라크 내에 있는 군인들을 완전히 철수시키려고 미국도 추진하고 있고 이라크 내 어떤 이 정부에서도 미군이 이제 철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지 언제건 이라크에서도 이제 미군이 완전히 이제 철수하게 될 겁니다.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는 순간 이라크는 아프간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더 복잡한 건 이제 이라크 내에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뭐 시아파가 정권을 장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라크가 있고 이라크의 동쪽으로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남쪽에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중동의 정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중동의 이슬람 지역의 대부분 90%가 수니파 국가들입니다. 10%만 시아파인데 그 시아파인 국가가 이란, 그 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아벨트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요 네 나라가 이 시아파 국가의 어떤 이제 주가 되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라크가 국민의 대다수가 시아파인데 소수 정파인 수니가 오랫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후세인이 수니파입니다. 그래서 수니파가 이라크를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장기 집권을 했었는데 이제 사담 후세인이 축출이 되면서 수니 정부가 이제 무너졌죠. 지금 현재 이라크는 시아파가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이라크가 미국과 이제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고 난 후에 시아파가 정권을 잡았지만 이라크 내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아가 정권을 잡아도 그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라크 내에 미군이 빠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날 거고 시아파가 정권을 아마 잡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한 시아벨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란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시아파가 완전히 시아벨트를 통해 열려지면 이스라엘은 지금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벨트가 완전히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란과 국경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은 이제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기죠. 그리고 이란의 존재 목적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이다. 지구에서 없애는 것이다 라고 이란은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빠진 이라크를 이란이 장악하게 되면 시리아는 이미 이란의 영향을 받고 있죠. 레바논도 동일하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큰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는 결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중동에서 빠져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동의 평화는 더 이상 이제 존재할 수가 없고 머지않은 시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이란의 상황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얼마 전에 이란이 이라크를 침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이라크 이제 북부 지역들, 이란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지역들을 계속해서 폭격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이란은 시아파 국가고 이라크도 지금 시아가 집권을 하고 있는데 왜 이라크를 공격하는지 겉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은 이라크가 아니라 이라크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들과 이스라엘 전략 기지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계속해서 시리아에 전투기를 보내면서 공격하는 게 시리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시리아 내에 주둔하고 있는 이란 기지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과 시리아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봐서는 잘 분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란이 지금 이라크를 침공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라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 내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지금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에다가 공격용 드론을 판매하고 그리고 그 판매한 어떤 대가로서 러시아의 핵 연료를 제조하는 그런 기술을 도움을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 개발에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을 빨리 완성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란의 지금 국내 상황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란도 워낙에 통제가 심하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 안에 내부 상황들을 잘 알 수는 없지만 간간히 이제 어떤 SNS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되는 것들 또 기사들을 보면은 일단은 이란이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 한 10년 가까이 경제 제재를 미국을 통해서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항이 극도로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란이 원래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그냥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해서 대부분 통치를 했었지만 팔레비 왕조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79년도에 이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기 전까지 이란의 60년대, 70년대 사진들을 찾아보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완전한 미국과 같은 그런 어떤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극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이들은 자유를 경험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인내심에 이제 한계가 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민들의 저항도 지금 심각하지만은 군부의 상황도 잘은 몰라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에는 군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운영하는 이제 정규군 이란의 군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혁명수비대라고 하는데, 혁명수비대는 군대이긴 한데 정부의 군대가 아니라 이슬람 원리주의에 의한 사조직입니다. 사병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군대가 독립적으로 이란에서는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 이란의 군부는 지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내에서 지금 일어나는 국민들의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대한 이 어떤 그 저항들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이란 군부에서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상황을 보면서 어떤 결정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란의 정부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혁명수비대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종교 군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이 정부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혁명수비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란 내부에서도 어떤 내전이나 쿠데타 같은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항상 반복되는 게 뭐냐면 국내 정세가 위기를 맞이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란의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되어질 때 이란이 국민들의 어떤 불만들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도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핵 개발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일자리도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 핵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란과 북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런 나라들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란의 어떤 그 상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지금 오랫동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이란이 소형화된 핵 미사일을 완성하는 것을 마지막 타임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 미사일을 그러니까 소형화된 핵 미사일을 이들이 완성하기 전에, 손에 넣기 전에 이란을 반드시 먼저 선저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레바논까지 시아파가 완전히 시아 벨트가 지금 이라크를 통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란이 핵 미사일을 곧 머지않은 시간에 손에 넣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10년 전부터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핵 개발이 이제 6개월 남았다, 이런 얘기들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분들 미국인가 어디서 이란 핵 개발이 이제 3개월 남았다, 이런 얘기 뉴스를 통해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10년 전부터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간은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이란이 핵은 이미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개발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핵을 탄두에 넣어서 폭발을 시킬 수 있는 무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핵은 갖고 있는데
이것을 터뜨릴 수 있는 무기화된 것을 아직 이란은 기술이 부족해서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것은 핵이 아니라 핵탄두입니다. 소형화된 핵탄두에 핵을 넣고 터뜨릴 수 있는 기술을 얻게 되면 그 순간 이란은 즉시로 이스라엘에 날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워낙에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소형화된 핵탄두 한두 개만 이스라엘에 떨어지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보고 있는 게 핵 개발이 아니라 핵탄두인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뭐 핵미사일이 언제 개발이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것은 뭐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며칠 전에 5차 총선이 있었고 2년 동안 거진 임시정부 위주로 이렇게 진행되고 또 중도와 좌파 중심으로 해서 정권이 유지가 됐다가 이번에 5차 총선에서 보수의 네타냐후가 다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파 정당을 규합해서 연립정부를 이제 한 2주 안에 구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타냐후가 다시 그 집권을 하게 돼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좋아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싫어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지켜봐야 될 일인 겁니다. 지난 이제 한 1년 반 동안 중도와 좌파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의 국정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테러들이 예전에는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테러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주권을 가진 아랍 사람들이 지금 테러를 일으키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유대인들조차 이제는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랍 사람들마저도 이제 추방해야 된다라는 완전히 이제 극과 극을 가는 이제 완전한 강성 극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했고 이러한 이 극우 세력들이 하나의 정당을 또 이루면서 지금 새롭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제 집권을 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할 때 모든 극우 세력들을 규합을 해야 61석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급진 극우 세력들이 정권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미칠 영향들을 생각하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문제들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전쟁, 특별히 그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 최근에 또 중국의 시진핑이 3년임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지만 장기 집권을 하는 것을 당 법규에서 의도적으로 차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경험했던 게 한 사람이 오랫동안 집권을 했더니 나라가 망하더라.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럽더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공산당에서 연임까지는 가능하지만 세 번째는 선거에 나올 수 없고 사실상 은퇴를 하게끔 공산당 법규에서 이렇게 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산당 법규까지 바꿔가면서 시진핑이 이제 3연임을 하게 된 겁니다. 공산주의는 태생 자체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부패했다고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제도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굳이 비교하자면 공산주의는 뭐 비교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태생 자체가 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한 사람이 거진 이제 영구적으로 집권을 하게 된 상황이죠. 그러면 중국의 앞으로의 앞날은 뭐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의 세력들 중에서는 오히려 시진핑의 3년임이 서방 세계에 도움을 주는 거다, 더 유익하다, 오히려 시진핑한테 고맙다 이런 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이 장기 집권은 시진핑에게 또 중국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국에서 특별히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습니다. 코로나를 없애기 위해 제로 코로나를 한 게 아니라 시진핑이 세 번째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독재 체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을 빌미로 국민들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3년임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지만 뭐 상하이 같은 그 대도시를 코로나 환자 몇 명 생겼다고 해서 완전히 그 도시 자체를 봉쇄해서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뭐 중국 내에서 2년 동안 반복됐었습니다.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의 경제가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중국도 공산주의지만 이 시장 경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이미 자유를 경험했고 돈맛을 보았습니다. 자유를 경험했고 돈맛을 보면 사람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통제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들의 저항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뭐 거리 여기저기에서 지금 시진핑을 타도해야 된다는 이런 구호나 뭐 현수막도 걸고 지금 계속해서 반정부 시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국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것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중국 경제가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지면 시진핑이 지금 정권을 잡았다 할지라도 중국 내에서 분명히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장기 집권과 지금 국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대만에 대한 침공을 앞당겨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식적으로 그 언급을 했었죠. 2017년인가까지 그때 대만을 침공해서 중국 땅으로 회복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대만에 대한 침공이 늦어도 내년 여름 전에는 대만을 침공할 거라고 모든 국제 전문가들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지금 대만을 공격할 그런 시기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중국과 대만의 전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그들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전쟁은 또 다른 전쟁 그리고 더 큰 전쟁으로 반드시 번집니다.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번지게 될지 어떤 그 범주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어나 봐야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하는 이유가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그냥 이 조그만 전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전쟁이 되어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이제 폭격기를 보내서 공중 폭격을 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북한이 한국의 수도권 지역을 남침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의 상황도 다 시원찮습니다. 말하는 나라들마다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특히나 원래 힘들었던 북한은 더 힘들 수밖에 없죠. 북한은 그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돼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실질적인 상황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탈북자들을 통해 그들이 이제 북한 내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소식들을 통해서 얘기들을 이렇게 들려지는 것을 보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한지는 이미 오래됐지만 더 확실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예전과 같지 않고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미연합훈련을 했더니 북한에서 NLL 이남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북한에서 뭐가 날라오면 미확인 비행체였습니다. 그렇죠? 절대 미사일이 아니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명확하게 그 미확인 비행체가 뭔지를 얘기해 줍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한국 영토 쪽에 이렇게 도발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여기고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지금 북한의 정권이 그만큼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장기전으로 하지 않고 단기전이 될 거고, 그리고 한국 전체를 침공해서 적과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도권에 대한 짧은 며칠 안에 어떤 기습 도발을 통해서 수도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협상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제 끝이 온다고 생각할 때 아마 마지막 수단으로 침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한에서 지금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탄도 미사일인데, 얼마 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핵은 이미 완전히 완성이 되었고 수소폭탄까지 개발하는 것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7차 핵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술핵 개발에 의한 소형 핵탄도 실험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란이 지금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핵은 있는데 핵탄두에 장착을 해서 터뜨릴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이거를 실험하는 겁니다. 이거를 실험해서 성공하는 순간, 그러면 이 핵탄두를 이란에 팔게 될 겁니다. 바로 이란에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북한이 이런 이제 무기를 요구하는 많은 나라들, 또 테러 단체들에게 이 핵탄두를 밀거래하면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 쑥대밭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게 큰 미사일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위성으로 다 추적이 되고 다 드러납니다. 근데 소형 핵탄두를 만들면 이것은 밀수를 통해서 배를 통해 아니면 육로를 통해 어느 나라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도 못 막습니다. 미국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소형 핵탄두가 만들어져서 멕시코 같은 곳을 통해 미국 내에 반입이 되면 국내에 들어와서 터트리면 미국도 날아가는 겁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소형 핵탄두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마지막 마지노선을 건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험이 성공하는 순간 가장 이것을 원하는 나라가 이란이죠. 이란이 이걸 손에 넣는 순간 이스라엘 향해 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기 이전에 이란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 이 소형 핵탄두 개발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기 이전에 미국이나 서방 세계를 통해 북한이 한국을 도발해서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것은 국제 여론의 여러 가지 데서도 정치적으로도 위험해서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북한까지 넘어가서 북한을 폭격할 수도 없습니다. 손에 넣기 전에 어떠한 전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남침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발생한 다음에 한미 안보 협의회의 공동성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과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만나서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북한 정권을 향해서 명확하게 이러한 공식적인 그 글을 게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다라는 것은 이건 결코 문구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미국과 한국이 지금 북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이제 좌파에서 우파 정권으로 그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이 굉장히 견고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의 안보에 안정적인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이 견고해졌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곧 한국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더 커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의 시나리오가 지금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지금 국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의 지역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지금 시나리오들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전쟁의 시나리오가 완전한 그 싱크로를 갖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지역이 다 지금 전쟁의 시나리오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할로윈에 이태원에 참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고,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어떤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풀어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대한민국을 이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복음이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시작이면서 복음의 끝이 되는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또 열방을 이제 회복하여 통치하시는 이 땅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복음을 들고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아시아의 끝인 이스라엘은 이슬람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끝인 대한민국은 어디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공산주의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끝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념과 사상 그리고 종교가 막고 있는 겁니다.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니라 사단이 먼저 선점하고 복음의 행진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대한민국의 그 부르심을 회방하는 거죠. 마지막 복음의 주자가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어져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사실 모든 교회들이 특수한 교회들만 이스라엘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바로 깨달은다면 모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음의 행진을 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끝이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 이 온 세상의 끝이 저 북극이나 남극 아니면 저 제3세계 어떤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가 아니라 그 끝이 복음의 시작이었던, 그러나 복음을 놓쳐서 복음의 불무지가 된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들어갈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땅에 오시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모든 민족의 마지막 민족, 마지막으로 복음을 다시 듣고 받아들여야 될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와서 동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편이 바로 동아시아의 끝 대한민국인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행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주자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서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할 때 그 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싱글러입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한 나라가 너에게 달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여기서는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민족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복음의 행진을 위해 그 복음을 들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야 되는 첫 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막기 위해 이 대한민국 위에 북한서부터 중국 이 거대한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막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넘어 이제 더 큰 종교의 영 마지막 관문이 이슬람을 뚫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국제 정세 속의 일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전쟁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라 제가 2016년부터 전쟁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까지 지금 7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제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원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땐 저도 명확하게 알고 나눈 게 아닙니다. 아는 만큼만 나눴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부분에서만 나눴습니다. 제가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나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을 꾸준하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나 이런 것들을 저는 지난 1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정세 이런 일들을 유심 있게 10년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나눴던 이러한 이야기들도 지난 10년간의 그러한 제가 국제정세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지며 이제 정말 끝에 왔다. 그리고 정말 멀지 않은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말 준비되고 있고 시나리오들이 완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오늘 내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숨 쉬며 먼 날에 일어날 걸로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홀드하시면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의 이런 국제정세도 하나님이 멈추시면 또 멈춰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의 국제정세와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좀 불편하더라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전쟁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뭐 이게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름 시대를 분별한다는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의 상황들, 국제정세를 읽으면서 전쟁을 직감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까지는 못 가는 분들이 이제 지방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해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을 아는데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실제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받을 사람은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실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도망을 갈 거면, 아니면 피난길을 갈 거라면 애시당초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전했고 알고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피난처를 찾거나 도망가고 한국을 떠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의 부르신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더욱더 요동하지 않고 기도로 이 땅을 파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을 버려버리셨다면, 그래서 그냥 심판 가운데 두시고 이 땅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막으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도 떠내야 됩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셨다고 하셨습니까? 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떠납니다. 누군가는 잘못 들었겠죠. 저는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이 땅을 지키며 이곳에서 우리가 파수해야 되는 겁니다. 수도권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수도권에 살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하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혼자 어느 날 야밤도주 하지 않을 겁니다. 피하라고 하시면 피해야 되겠죠. 객기 부리면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결국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떠나 다른 길에 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르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앞에 놓여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죄를 회개하며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피난처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있는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콜링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 이스라엘을 깨우고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말하면서 주의 재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세상의 법을 쫓아 그리고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흔들림 없이 주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야 되지만 또한 이제 임박해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새롭게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새롭게 세우십시오. 오늘날 성도들은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넘쳐나지만 그러나 믿음의 행함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나게 춤추며 찬양은 하지만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도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찬양은 하지만 애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30번을 못합니다. 왜 경건의 능력이 없고 믿음의 행함이 없고 애통하는 기도가 없는지 아십니까? 나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어야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믿음의 행함이 드러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애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로 억울해서 애통하여 우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애통함.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결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이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이용하여 나의 유익을 삼는 그러한 행위들을 이제 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 내 생명을 드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 이용당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말하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져서 이제 내가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뜻 안에 완전히 연합되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결국 실패할 겁니다.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의 행동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그 자리에서 파수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고 그 결정에 따라 결과도 각자가 믿음의 행위대로 받게 될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이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 앞에서 요동하지 아니한 그 견고함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너 그만 살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 왜요가 아닌 아멘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져야 지금부터의 남은 삶이 주님을 위해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깨달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며 군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열립니까? 휴거, 피난처, 내가 사는 것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마지막 때를 사명으로 붙잡고 군사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깨달은 사람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을 택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7천의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 부르신 자리를 요동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전국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여 남겨놓은 7천의 의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처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여 남겨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파수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혹 전쟁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요동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요동함 없이 파수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맡겨주신 일들을 생명대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자들이 대한민국 전역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쇠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이 위기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이 힘있게 일어나 저 예루살렘을 향한 복음의 행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